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하셨어요? 며칠 전에 통화했잖아. 소영이한테도 연락받았는데.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깜빡했나 봐요. 그래, 알았다.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런데 잠시만 들어가서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님 오시는 걸 깜빡하고 오전에 약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나가봐야 돼요. 이 엄동설 안에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손주도 못 보고 집에도 못 들어가 보고 이렇게 바로 가라는 거냐? 죄송해요. 미리 다시 한번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도 일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아무튼 오늘은 그냥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민수야, 소영아.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70세 이진숙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진숙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진숙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날이었어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제가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한 건 그날이 제 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점점 더 거세져서 마을 전체가 하얀 이불을 덮은 것처럼 변해갔죠. 텃밭에 심어둔 무와 배추도 눈에 파묻혀 가는데 저는 그저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번 생일만큼은 아들이랑 같이 보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용기를 냈죠. 저는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요. 40년을 넘게 해온 습관이라 몸이 저절로 깨어나죠. 날이 좋으면 마당에 나와 대청소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이웃집 할머니와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내요. 그래도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면 말벗이 되어줄 사람 하나 없는 이 큰 집이 너무 썰렁했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어도 밥을 먹어도 그 적막함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특히 명절이면 더 서러웠죠. 옆집에선 자식들이 와서 떠들썩하게 지내는데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해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애들 학원이 있어서요. 어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명절마다 돌아오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저 그래, 그래. 바쁜데 어쩌겠니? 하고 웃어넘기곤 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나서 한참을 끙끙 앓았죠.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했어요. 결혼 초에는 어머님 하면서 살갑게 굴더니 언젠가부터는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로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겨우겨우 눌렀죠. 민수야, 너희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엄마가 서울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괜찮니? 처음엔 망설이는 듯 하더니 며느리와 상의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가 전화를 했죠. 어머님, 오셔도 되는데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일정이 있고 애들 학원도 있고 해서.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그래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와 통화를 하고 바로 서울 갈 준비를 시작했죠. 지하 저장고에 담가둔 된장이랑 고추장을 예쁜 단지에 담고 지난 가을에 띄운 메주도 넣고 손수 기른 마늘이랑 고구마도 한가득 챙겼어요. 며느리 좋아할 만한 꽃누룩도 넣고 손주들 먹일 약과도 예쁘게 담았죠. 작은 보자기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싸면서 이거 먹고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아들 집 가기 전날 밤엔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방 안을 서성이다가 짐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고 옷장 앞에서 입고 갈 옷을 고르느라 한참을 망설였죠. 이거 입고 가면 초라해 보이려나, 저거 입고 가면 너무 꾸민 것 같을까 하면서요.
결국 제일 단정해 보이는 옷을 골랐죠. 손주들 선물로 준비한 용돈 봉투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갑에 꼭 넣어두었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둘러 준비했어요.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섰는데 온 동네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눈이 무릎까지 쌓여서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들었어요. 짐도 무겁고 날도 추웠지만 아들 얼굴 본다는 생각에 힘이 났죠.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가면 돼.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겨우겨우 많은 눈을 뚫고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운전기사님도 이런 날씨에 어디 가세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4시간 동안 폭설로 길이 막혀서 중간에 몇 번이나 멈춰 섰는지 모르겠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할머니, 이런 날 무슨 일로 서울까지 가세요? 하고 물으시길래 아들 보러 가요. 하고 답했더니 아이고, 자식 보러 가는 길은 날씨가 문제가 아니지. 하시면서 따뜻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드디어 서울에 도착해서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큰 아파트 단지를 보니 우리 아들이 이런 좋은 데서 산다는 생각에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곳에 어울릴까 싶어 움츠러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머리도 좀 흐트러지고 옷도 눈이 녹아 젖어 있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에 살짝 미소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싶던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섰는데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려는 손가락이 떨려왔고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반갑게 맞아줄까? 피곤해하면 어쩌지? 며느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죠. 한숨을 깊게 들이쉬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죠. 이제 와서 돌아갈 순 없지. 하고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 소리가 안 들렸나 싶어서 한 번 더 눌렀죠. 그래도 반응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3번째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리다가 멈추고 또 들리다가 멈추고 누군가 문 앞에 왔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엄마야.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죠. 5분쯤 지났을까요? 마지못해 문이 열렸고 며느리 소영이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한마디를 뱉더니 굳은 얼굴로 서 있었죠.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마치 불편한 손님이라도 찾아온 것처럼 짜증 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추운데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될까? 하고 물었어요.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어요. 분명 다들 집에 있는데 그때 안에서 아들 민수가 나왔어요. 티셔츠 차림으로 나온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었죠.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하셨나요? 저희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 통화했잖아. 소영이한테도 다시 한번 연락받았는데 제가 말을 얼버무리며 꺼내자 둘은 핸드폰 통화 목록을 찾아보며 서로를 쳐다보더니 저희가 깜빡했어요. 그런데 어쩌죠?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하고 아들이 말했어요. 분명 통화할 때는 어머니, 오셔도 되는데 올해는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약속이 있다니 너무나 속상했죠. 그리고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그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며느리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어머님, 미리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요즘 계속 일정도 있고 바빠서요. 라고 쏘아붙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원망이 가득했죠.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수십 분을 복도에 선 채로 있었더니 몸이 계속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복도에는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와 온몸이 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가 자꾸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질 것만 같았죠. 정성스럽게 준비한 된장, 고추장, 메주, 그리고 손주들 과자까지. 이 모든 게 갑자기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잠깐만 이것 좀 받아주렴. 하면서 준비해온 선물을 건네려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바빠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 가져오세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이런 것들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서러웠죠. 아들은 그저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담그신 된장이 최고예요. 라며 좋아하던 아들인데 말이죠. 그때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얘기해. 어머님 성격 알잖아요. 들어오시면 몇 시간이고 안 가시는 거. 그냥 오늘은 돌려보내요. 애들도 학원 가야 되고 우리도 바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죠. 안에서는 손주들이 할머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너희는 방에 들어가. 하고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죠. 손주들을 보고 싶어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내 자식 앞에서 눈물 보이기가 쉬웠거든요. 그렇게 아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칼바람을 맞으면 복도에서 수십 분을 서 있는데 하늘에서는 계속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점점 더 매서워졌어요. 발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죠. 민수야, 잠깐만이라도 엄마 좀 들어갔다 갈게. 화장실만이라도.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간청을 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참았던 말을 터뜨리듯 내뱉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지금 정말 바빠요. 저희가 깜빡한 건 너무 죄송한데. 이러시면 저희도 너무 곤란하고 난처해요. 다음에 오세요. 꼭 미리 연락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신혼도 아니고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주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자주 온다고요? 1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 말을 하는 소영이의 눈빛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차갑고 낯설었어요. 결혼식 때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처럼 잘 모실게요. 하던 그 따뜻한 미소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들은 그저 옆에 서서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래요, 어머니. 다음에 오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어 보였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죠.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남처럼 서 있는 아들을 보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가 결국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죠. 된장 단지가 탁 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다행히 깨지진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뒤였죠. 그래. 이렇게 찾아온 엄마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폭설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추운 겨울바람이 현관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이었어요. 떨어진 보따리를 주우려 허리를 굽히는데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문 밖에 홀로 서 있었죠. 매섭게 내리는 눈보다 더 차갑게 얼어버린 채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들린 건 안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이제 얼른 준비하고 나가요. 약속 시간 늦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할머니는 왜 가셨어?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닫힌 현관문 앞에 서서 멍하니 복도 천장을 바라봤죠. 그러다 문득 아들 결혼식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들 민수가 양복을 입고 멋지게 서 있던 모습. 며느리 소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하고 달려와 안기던 순간,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식장에서 어머님, 이제 저도 딸이에요. 제가 평생 효도하며 모실게요. 하며 눈물 짓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한데, 그게 벌써 8년 전이네요. 결혼 초에는 정말 좋았어요. 주말이면 시골집에 내려와서는 어머님, 이번엔 제가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하면서 부엌을 쑥덕거리던 며느리. 어머님이 담그신 김치가 최고예요. 라며 김치통을 들고 가던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죠. 아들도 어머니, 저희 자주 내려올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약속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한 달에 한 번이던 방문이 2달에 한 번으로, 석 달에 한 번으로.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죠.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요. 산후조리원에 가보니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 첫째예요. 너무 이쁘죠? 하면서 신생아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그때 느꼈던 행복감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데, 작은 몸뚱이를 안고 눈물을 훔치던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이번에는 딸이에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하면서 좋아하던 며느리였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라는 말만 돌아오기 시작했죠. 큰 손주 돌잔치 때였어요. 제가 사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소영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쳐다보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점점 서먹해지기 시작한 게. 어머님, 저희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 저희 엄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옛날 방식만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생일날, 그리고 가장 추운 엄동설한 겨울에 아들 집 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렇게 문 앞에 서서 하던 생각을 멈추고 현관문 앞에 떨어진 보따리, 짐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된장 단지가 차갑게 식었더라고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싸온 음식들이 이제는 제 마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더라고요. 며느리가 좋아하던 청국장이라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어머님, 이런 거 이제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는 배달 주문하거나 마트에서 사 먹어요. 며느리의 이런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죠. 제가 밤새워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 정성스레 기른 채소들이 이제는 이런 거가 되어버린 거죠. 더욱 가슴 아픈 건 손주들 생각이 나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큰애는 이제 6살, 작은애는 4살인데 이제는 할머니 얼굴도 기억하기 힘들겠죠. 명절에 영상통화라도 하면 다행인데 언젠가부터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이제 애들 학원 가야 해요. 하면서 전화도 금방금방 끊어버리니까요. 그렇게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뒤에서 어머니! 하고 부르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잠시 기다려봤어요. 예전처럼 어머니, 추운데 얼른 들어오세요. 하고 불러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들려오는 건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죠. 어머님, 저희도 이제 신혼도 아니고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주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며느리한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제가 자주 온다고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고 이번이 처음인데 말이죠. 그리고 명절에도 애들 학원 때문에 회사 일이 바빴어 하는 핑계 대면서 못 본 지가 몇 년인데 결국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 평생 아들을 키우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는데 그날은 너무나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추스르고 겨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고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젖을 물리면서도 밤새 열이 나서 끙끙거릴 때도 학교 등하교 시키면서도 늘 우리 아들이라는 말에 힘이 났었는데 고등학교 때 아프다고 해서 밤새 끓여준 미역국, 군대 면회 갈 때 새벽부터 준비한 도시락, 취업했다고 좋아하면서 회사 가방 사줬던 날, 결혼식장에서 울면서 안아주던 순간, 그 모든 게 이제는 그저 저 혼자만의 추억이 되어버린 거죠. 아파트 현관을 나서니 폭설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죠.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매서운 바람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옆집 할머니 말이 생각났어요. 자식 키우는 건 우물에서 물 퍼올리는 것과 같아. 우리는 평생 퍼올리기만 하지. 자식들은 한 번도 물을 부어주지 않는다네. 그 말을 들을 때는 우리 민수는 달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서야 그 말뜻을 깊이 이해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뒤를 돌아봤죠. 하지만 높이 솟은 아파트 건물만이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러고는 창문 하나하나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손을 흔들어 주지 않을까. 아들이 뛰어나와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사과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제 헛된 바람일 뿐이었어요. 차디찬 유리창들만이 겨울 햇살에 반짝일 뿐이었죠. 폭설은 계속해서 내렸고 찬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어요. 옷깃을 여며보았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그래도 이 추위보다 더 차가운 건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이었어요.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민수하고 정말 끝인가? 그러다 문득 시골집에 있는 통장이 생각났어요. 제가 평생 모아둔 재산이자 아들을 위해 남겨두려 했던 것들. 텃밭 땅도 시골집도 통장도 다 부질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 싶었죠.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내외가 타고 있는 검은색 차가 제 앞을 지나갔죠. 창문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깐 속도를 늦추나 싶었는데 그대로 휙 지나가더군요. 지나가는 차 안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웃음소리. 그제야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길가에 쌓인 눈더미 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민수야,
너한테는 이제 이 엄마가 없는 거니? 차가운 눈발 속에서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멈출 수가 없었죠. 평생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 배신감, 서운함, 그리고 깊은 상처. 이 모든 감정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그렇게 눈더미 위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고 서울에서 제가 갈 곳이라고는 아들 집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문전박대 당해서 갈 수가 없었죠. 휘청거리는 발걸음을 겨우 옮겨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죠. 마치 제 인생의 무게를 온몸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는 이미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운 눈이 엉덩이를 적셨지만 그런 것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았지만 아들의 번호를 눌러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 딸아이 미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연아, 딸의 이름을 부르고 나니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늘 바쁘다며 시골에도 자주 오지 못했던 딸이지만 그래도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던 게 떠올랐죠. 제가 아프다고 하면 먼저 병원에 가보라며 걱정해주던 따뜻한 마음. 그동안 제가 너무 아들한테만 마음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프고 왼쪽 팔이 저리더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죠. 찬바람에 얼었던 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휴대폰이 눈 위로 떨어지고 저도 모르게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가 며느리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손주들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나가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해준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의식이 있으세요? 눈을 떠보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려고 했지만 힘이 들었죠.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계속 아들 생각만 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은 모르겠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더 아팠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실이었어요. 흰 천장을 바라보는데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 정신이 드세요? 딸 미연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초췌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머리가 헝클어지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분명 급하게 달려온 게 틀림없었어요. 오빠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이라고 문자도 보냈는데 읽고 답장도 없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딸에게 차마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딸은 이미 짐작하고 있는 눈치였죠. 오빠네 집에 가셨던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협심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해요. 심장 혈관이 막혀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의학 용어를 쭉 늘어놓으시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딸이 제 손을 잡고 계속 울던 모습만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엄마, 앞으로 제가 모시고 살게요. 이제 저희 집으로 가요. 그 말을 듣는데 또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제가 늘 바쁘다고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잘할게요. 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한때는 저렇게 다정했었는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딸이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저를 간호해 줬죠. 사위가 출장 중이라 더 바빴을 텐데 딸은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돌봐주었어요. 엄마, 이제 좀 어떠세요? 하고 물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졌어요. 퇴원하고 나서 딸이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죠. 엄마, 일단 좀 쉬고 컨디션 회복하면 저랑 같이 시골집 정리하러 가요. 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딸네 집은 아들네 아파트처럼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었죠. 그렇게 딸 집에서 며칠을 지내고 몸이 좀 나아지자 딸과 함께 시골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라 추억이 가득했죠. 아들 민수가 어릴 적 신던 운동화, 미연이가 그린 그림, 하나하나가 다 제 인생이었어요. 장롱 속 서랍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평생 모아둔 통장들과 부동산 문서였죠. 전부 아들 이름으로 해두려고 했던 것들이었죠. 엄마, 이거. 딸이 서류를 보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모두 오빠 앞으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딸의 눈에 섭섭함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딸아이는 늘 저를 걱정하고 살뜰히 챙겼는데 전 늘 아들 생각만 했던 거예요. 미연아, 미안해. 제 말에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돈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딸이 가르쳐 준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 집에 찾아갔을 때, 아들 내외의 차가운 모습, 문전박대 당하던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준 딸의 마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마음 한켠에서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미연아, 내일 엄마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좀 가자꾸나. 딸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변호사 사무실에는 왜요? 이제는 내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살아야겠어.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걸어가는 동안 딸이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가슴을 울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 있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죠. 그럼 바로 시작하죠.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재산 정리가 시작됐어요. 시골 땅도, 집도, 평생 모아둔 통장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모든 재산을 딸 미연이 앞으로 상속하기로 했죠.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제가 모은 재산이 꽤 되더라고요. 고생했던 세월만큼 차곡차곡 모아둔 것들이었죠.
딸은 계속 만류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오빠가.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엄마한테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 그동안 누가 엄마 아플 때마다 달려와 줬니? 누가 엄마 걱정하면서 전화했니? 그동안 너의 그런 따뜻한 마음도 모르고 내 오빠만 신경 쓰고 걱정해서 엄마가 더 미안하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보이는 발신자 이름에 잠시 망설여졌지만 받기로 했죠.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목소리부터가 이미 분노로 가득했죠. 왜?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니? 제 차가운 대답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재산 상속 문제는 저랑 다시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여태까지 제 아들이었다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엄동설안의 아들 집을 찾아간 그날,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재산을 딸에게 상속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전화가 온 거였죠. 그날 저녁,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딸네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며느리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이제는 그런 연기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잘못한 걸 알았으면 그날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그날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기나 해. 제 말에 며느리는 더욱 서럽게 울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동요되지 않았어요. 그날 제 눈물은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갑자기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아들이에요. 장남이라고요. 미연이한테 재산을 다 주시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했죠. 장남. 그래, 내가 장남이지. 그날 폭설에 떨고 있는 내 엄마를 문전박대한 장한 아들. 내가 그렇게 장남 노릇 잘했니? 엄마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는 어디 있었니? 어머님, 며느리가 또다시 애원하듯 불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그날 내가 쓰러져 죽었어도 모르고 있었을 사람들이 지금은 왜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니?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도 할 말을 잃은 듯 했고요. 맞아요. 그들이 찾아온 진짜 이유는 재산 때문이었던 거죠. 이제 그만 가보거라. 난 지금 미연이와 지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니까. 너희 집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버스 정류장에 쓰러졌을 때 날 살려준 것도 미연이야.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했지만 그 뒤로도 딸을 통해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빠가 매일 울면서 전화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런 말들을 미연이를 통해 저한테 계속 전해왔죠. 하지만 전 단호했어요. 미연아, 그날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너는 알지? 그리고 내가 내 오빠하고 너하고 그렇게 차별했는데도 넌 그날 바로 달려와 줬잖니. 늦었지만 이제는 엄마가 너를 더 신경 쓰기로 결정했단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며칠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찾아왔어요. 때로는 애걸하듯, 때로는 화를 내면서. 어머니,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심지어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서 할머니, 하고 울게 만들었죠. 손주들의 눈물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떠올랐죠. 그날도 손주들이 할머니다!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며느리가 안 돼. 방에 들어가. 하고 다그치던 모습이 그 기억이 제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들은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정말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아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지만 전 단호하게 잘라냈어요. 그날 폭설의 문 앞에서 떨고 있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애들 얘기는 왜 하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났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을 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엄마, 딸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지만 전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내 마음이 정리됐어. 그동안 내가 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정리되는 기분이야. 이 못난 엄마를 항상 잘 챙겨주고 걱정해줘서 고맙고 미안하구나. 그렇게 재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날의 폭설은 멈췄지만 제 마음 속에 쌓였던 눈은 이제야 녹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잘못된 사랑을 바로잡는 일. 그것은 어쩌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란 걸 그때서야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고 저는 딸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평수는 크지 않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소형 아파트예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싸주는데 그 온기가 마치 딸아이의 마음 같아요. 아침이면 딸이 출근하면서 들러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고 저녁이면 퇴근길에 장보기도 함께 하면서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값진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죠. 새 집에 이사 온 첫날 딸이 정성스럽게 집들이 상을 차려줬죠. 엄마, 이제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저랑 행복하게 살아요. 앞으로 제가 오빠 몫까지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딸과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집 정리를 하는데 문득 시골집이 생각났죠. 40년 넘게 살았던 그곳.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련이 없었어요. 오히려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죠. 그렇게 새로 이사한 집에서 적응해 가고 있는데 딸에게서 아들 민수의 소식을 전해 들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 문제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민수를 책망하고 아들은 며느리를 원망하고 당신이 어머니께 더 잘했어야죠. 당신이 그날 어머니만 집에 잘 모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미워하며 살고 있다나 봐요. 엄마, 오빠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회사도 자주 빠지고. 딸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들이 선택한 결과니까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딸과 함께 대형마트를 갔는데 며느리와 마주쳤어요.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며느리가 얼른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예전에 당당하고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물건을 황급히 제자리에 돌려놓고 마트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미운 마음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달까요. 그리고 딸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딸과 단 둘이 함께하는 첫 여행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그동안의 무거운 짐들이 구름 아래로 훌훌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푸른 바다를 보면서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연아,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하고 말하니 딸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돼요. 제가 이제부터 엄마 곁에서 항상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바닷바람이 눈시울을 적시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노래교실도 다니고 매주 수요일에는 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도 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치유하고 싶었거든요.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졌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찾아온다면 그때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의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잊는다는 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요즘은 딸이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문화생활을 다녀요. 얼마 전에는 미술관에 데려갔는데 저는 평생 미술관이란 곳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림을 보면서 딸이 설명해 주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이제부터는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리고 딸이 피아노 학원도 등록해 줬어요. 엄마, 예전에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었나. 까마득히 잊어버린 옛날 이야기를 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서툰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면서 작은 별 노래를 연주하는데 마치 제 인생의 작은 별빛이 하나 둘 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시장에 가면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이나 음식들을 보면 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 발걸음을 멈출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은 없어요.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더니 진정한 가족은 그저 피가 이어졌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요즘 저는 매일 일기를 써요. 오늘도 일기장을 펼쳐놓고 이렇게 적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건 자식에게 상처받는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도 자식에게서 위로받는 일이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법이다. 얼마 전에는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나 하나의 사람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배웠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문득 깨달았죠. 제가 그동안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옆에는 늘 딸이 있다는 것도요. 인생의 황혼역에서 저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받은 상처는 이제 제가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딸과의 관계는 더없이 깊어졌죠. 세상의 인과응보는 이렇게 공평한 것이더라고요.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좋은 일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창밖에는 또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봄이 자리 잡았답니다. 그리고 이 봄을 가져다 준 건 다름 아닌 그날의 폭설이었네요. 때론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따뜻한 곳으로 인도하나 봅니다. 여기까지 이진숙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의 마음과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현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건 역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피보다 더 진한 정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서러움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 없는 선택과 평온한 마음가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